이제 제가 더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 따님하고 어머님이 난소암 그다음에 내막암 두 개를 다 걸리신 다음에 요 슬라이드 만들 때까지는 따님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항암제를 저희가 투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동에 입원해서 따님하고 어머님이 재환자로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고 계셨는데 며칠 전에 따님께서 더 이상 치료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돼서 요양병원으로 일단 퇴원을 하셨고요. 뭐 익히 예상되는 결과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던 건 그분들 사례,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한 10년 전부터 좀 대두되는 유전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긴 했지만 유명한 여배우께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좀 이슈화 됐던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처음 제가 드리면서 제목을 잘못 정해서 드렸습니다. 가족성은 아니고요. 유전성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암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들이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 변형이 저희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졌을 때 불량품이 생기면 그걸 잡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고 그런 유전자 변형이 계속 반복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암은 어디나 다 똑같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산발성이라고 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아서 유전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성이라고 해서 유전자와 같이 공유하는 산들. 보통 저희 집은 저만 그러긴 하지만 보통은 가족들이 대부분 다 비만하면 비만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만 때문에 동반되는 질환들도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가족성일 경우에는 생활하는 스타일, 그 다음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유전성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 어머님께서도 병동에 계실 때도 그랬고 외래에 오셔서도 딸 먼저 앞세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예, 유전자가 되면 일단 저도 이제 딸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성은 특징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유전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난소암일 경우에 일촌, 뭐 딱히 어머니하고 딸이죠. 그래서 한 명 생기면 위험도가 좀 들어가고 두 명이 생기면 조금 더 늡니다.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전자로 인해서 생기는 부인암은 실제적으로 5에서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교수님들은 대부분 전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작은 정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소암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기껏 해야 2,000명 생길까 말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1990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그때 난소암 1년 발생이 49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00명이면 그 어떤 암도 늘어나는 암이 별로 없습니다. 대장암이 좀 늘고 갑상선이 좀 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발견이 일찍 될 뿐이지 실제 발생하는 비율은 난소암이 실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결혼을 늦게 하십니다. 애를 안 낳으시고요. 배란이 되면 될수록 난소암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하나를 낳고 애를 안 낳았던 사람을 비교하면 애를 한 명 낳았던 사람이 난소암이 생길 위험도가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애 셋 낳으면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머님들 지금 정도 앉아 계시는 분들 뭐 지금 정도 연배에서는 최소한 자매 아니면은 형제 다 포함해서 셋 정도는 되셨을 텐데 저 지금 딱 하나 데리고 있거든요. 제 동생 여동생도 딱 하나 데리고 있고 점점 그렇게 아기를 갖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다음 늦게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배란되는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실제로 아기를 갖고 수유하는 동안에 그 수유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난소암 발생하는 게 또 그 위험도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거기에 영향을 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소암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일찍 발견하면 삽니다. 근데 난소암은 발견하면 70% 이상, 80% 이상이 3기 아니면 4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난소암에서 항상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고 치료 방법들이 개발됐으나 평균 수명, 그 다음에 생존율은 30년, 4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나오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적 항암제도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만 많이 가산시키는 경향이 많지 생존율은 실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험도를 낮춰야 되고,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보통 40% 얘기합니다. 환자분들이 생존율, 특히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못 이해하시는 게, 한 100명이 있으면 5년 생존율이 40%라 그러면 40명 사나 보다 5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5년 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한 40% 된다.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난소암 구분은 어디서 어떤 세포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분자생물, 그 다음에 유전자들이 발달하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 그래서 상피성암을 갖다가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저희가 난소암 걸리면 잘 재발하고 죽더라라고 얘기하는 하이 리스크, 그 안에 에피셀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난소 자체에서 난소암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근래는 나팔관에서 난소암의 초기 시작된다는 그런 연구들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난소 껍데기 쪽에서 생기는 걸 갖다가 저희가 상피성암,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이라 그래서 난자들,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 소스에서 생기는 걸 갖다가 생식세포암이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 아니면 완전히 할머니들, 70세 넘어간 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나오는 스트로말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공간 안에 거기서 생기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유전성 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가족 내에 같은 종류 아니면 연관되는 암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기암 진단, 이건 딴 뜻이 아니고요. 평균 나이 50세에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암이 한 40세, 30세, 그러니까 더 빨리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거나 아니면 한 종류를 가족 간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한 명이 암 2개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분은 돌아가셨는데 유방암, 대장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까지 순차적으로 걸리셨던 분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남자한테도 유방암이 생기나? 실제로 생깁니다. 이런 드문 종류의 유방암일 경우에는 유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과암에서 10% 정도만 유전과 연관이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브라카 또는 BRCA 1, 2로 나눠지는 진들이 있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면 나머지 유전자 검사를 또 해주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브라카 진 1, 2번을 갖다가 얘기하면 400명당 하나 또는 800명당 한 명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레이저가 또 안 돼서 유방암이 80%까지 이 진을 갖고 있으면 생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1번, 2번으로 나누는데, 브라카 1번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이 40% 정도, 일생일동 살면서 생기는 난소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췌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피부에 생기는 흑색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암들과 연관이 되는 게 있고, 브라카 1번이 2번보다 위험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유전 상담 대상들을 여러 학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는 유방암을 따로 진료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그런 대상은 제가 조금 줄였고요.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상피성 난소암, 쉽게 얘기하면 제일 흔한 난소암 환자들은 싹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나팔관암, 그리고 복막암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되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던 상염색체 우성, 그 다음에 맨델의 법칙 이런 것들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모 대부분의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브라카라고 하고 유방암, 난소암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걸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빠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유전자가 없어도 아빠가 갖고 있으면 그 밑에서 태어난 딸도 이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검사를 보험급여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나팔관암하고 복막암은 제가 난소암하고 똑같은 치료 과정을 간다고 했는데 좀 빠뜨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던 기준들로 보험급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되게 비쌌습니다. 유전자 하나가 100만 원짜리 검사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게 특허 문제에서 약간 소송에서 달라지는 게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 쉬운 검사 방법들이 나오면서 검사 회사에 따라서 검사 비용이 완전히 천차만별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도 있어서 그냥 적당히 중간 정도 검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난소암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지, 유방암 예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여배우분이 유방 양쪽을 잘랐던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그게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고, 정확하게 제가 진료 분야가 아니라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권고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난소암 쪽에서는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난소를 절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구피임약이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구피임약은 그냥 먹어도 난소암이 예방이 됩니다. 심지어 10년을 먹으면 난소암이 50% 줄어듭니다. 다른 암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자궁 경부암은 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 있긴 하지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어떨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보통은 피임약을 권고합니다. 그 외에 뭐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비만, 흡연을 조절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팔관 양쪽, 그 다음에 양쪽 난소 두 개를 미리 절제를 하는 게 그 위험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지금까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카진 말고도 이런 몇 가지 유전자들이 또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링크라고 해서 굉장히 좀 드문 편입니다. 대장 쪽에 용종이 조금 많이 가족성으로 쭉 깔리는 그런 병이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이 BRCA1이 BRCA2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측 난소 나팔관을 절제해야 되는 시한이 조금 BRCA1에서 더 젊은 시간까지 잘라야 된다고 되어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경되는 문제 때문에 양쪽 나팔관만 자르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브라카진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까지 포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 난소암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가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보통 저희가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선별검사에서 난소암은 초음파, 그 다음에 혈액으로 CA125라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검사는 폐경 전 여성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폐경 후에만 거의 저희가 일반인 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브라카진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해봤자 빨리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견해봤자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권고되지는 않는데 다만 양쪽 난소를 자를 건데 지금이 아니라 아기 다 낳고 나서 자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걱정되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카진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등급 상피성 난소암 생긴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유전 상담은 가계도를 그려서 내가 과연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보다는 검사비가 워낙 많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검사를 그냥 해보셔도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신 분들은 미리 양쪽 난소 나팔관을 다 절제를 하는 것이 암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초음파, 그 다음에 혈액으로 CA125 검사, 그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것을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유전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난소암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종이 많이 생기는 링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린치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거기에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난소암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드릴 슬라이드고요. 실제로 부인암에서 여성암에서 유전자 영향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1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리면 그거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조금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유전성을 알려 그러면 저희가 가계도를 그려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관되는 암도 있고 연관되지 않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전자 상담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유전자 변형이 발견이 되면 그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유전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암들에 대한 건데 1번이 난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암들은 뭐 익히 난소암보다는 발생 빈도가 더 많은 암이고, 그러긴 하지만 난소암만큼 유전자 영향을 받는 종류가 별로 없기에 오늘 잠깐 시간을 빌어서 여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러 환자분들, 그 다음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